뭐 행정구역으로는 따로 떨어졌지만 전남이죠. 남부죠. 그리고 답사기에 남부답사 1번지를 써서 강진 명예국민 1호로도 되어 있어서 그냥 제 고향에 온 것 같고, 이 강연장도 2016년에 한번 그 강연을 해서 난 있습니다. 신학철 선생의 리모컨 좀 비워줄래요? 네. 이 전시회가 진짜 이제까지 전에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MZ세대들 또는 그렇지 않고 나이 든 분도 민중미술이라는 무슨 이념이 있고 또 하나의 그 예술론에 의해서 전개된 걸로 지금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전개되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철 선생이 처음에 등장할 적에 민중미술가로 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은 1980년에 1980년 10월 17일이구나. 현실과 바른 동인이 창립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미술회관에서 전시하는데 당국이 단전을 시켜가지고 전시를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임술련을 창립해서 임술련인데 중앙대학교의 그 리얼리즘 계통의 20대 화가들이 임술련 동인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신학철 선생이 82년까지는 미술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었습니다. 83년에 김윤수 선생이 관장으로 있는 서울미술관에서 신학철 선생의 개인전을 한 것이 그게 폭발적인 그 자극을 줬어요. 83년도에 미술기자가 뽑는 올해의 작가를 처음 선정하는데 거기에 신학철 선생님이 뽑혔습니다. 물론 민중미술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시대정신, 삶의 미술 하면서 김봉준의 두렁 같은 이런 진짜 민중미술을 지향하는 젊은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중미술의 형식으로 목화나라고 하는 것을 해서 곱고 세련된 것이 아니라 아주 파워풀한 이미지의 거친 목화나 작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민중미술이라는 단어가 불온한 미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을 화가들은 그냥 그대로 자기들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중미술협의회가 아니라 민족미술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이 열렸을 때, 아랍문화회관에서 열렸을 때, 이때 저기 신문기사가 경찰, 민중 잡지도 내면서 작가들의 자기 예술을 주장하기도 하고 권익을 옹호하기도 하고 탄압에 대항했는데, 그런데 신학철 선생이 그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작품입니다. 이 위에 있는 박종철 열사의 얼굴은 다 알고 있죠. 이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석고상이 전두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늑대들에게 성고문당하는 권인숙이고 이 고문의 비명, 이것이 이 전두환 독재의 요즘 뭐라고 하더라, 우두머리를 깨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게 작가죠. 저거만 걸면은 당장 물고문, 성고문, 이 고문이 자행되고 있을 적에 미술인들이 반고문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했죠. 이때 그런데 신학철 선생이 그것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작품입니다. 이 위에 있는 박종철 열사의 얼굴은 다 알고 있죠. 이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석고상이 전두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늑대들에게 성고문당하는 권인숙이고 이 고문의 비명, 이것이 이 전두환 독재의 요즘 뭐라고 하더라, 우두머리를 깨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게 작가죠.
저것만 걸면은 당장 가장 먼저 알려줬어요. 그럼 이분은 민중미술이 태동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수련을 해서 이 애비와 아들 같은 참 민중적 서정을 담아놓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춤을 주제로, 민속춤을 주제로 해가지고 수많은 명작들을 내는데, 그 중에 저 무보도가 참 재밌는 게 84년인가? 80 몇 년이냐? 80년대라고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민중미술 하면은 전부 악쓰고 시커멓고 데모하는 그림만 생각하고 있는데, 민중미술가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폭넓은 세계로 가고 있었어요. 이목사에서 내가 참 대표적으로 꼽는 거는 이 보리밭인데, 나는 세상에 이렇게 기분 나쁜 그림은 처음 봤어요. 오래 볼 수가 없어요. 저 눈빛이, 아유. 그것도 전시장에 저 사람 눈하고 보는 사람들을 딱 맞춰놔가지고 다 보면은 다 개걸음으로 도망가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목상이 그린 이 무라고 하는 작품을 나는 참 명화로 생각하는데, 뭔가의 절규를 싣고 가는 것, 이게 무가 파동을 그린 거였습니다. 그 아시는 분은 아시죠? 무 전부 다 저 트럭터로 밀어버리던 그때에 그것을 저런 한이 되는 걸 했어요. 근데 그림마당민에서 내가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고 작품 해설을 했는데, 예, 양곡부대에다가 농민들의 삶을 그립니다. 아버지, 이거는 석가파동을 그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자기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딱 써가지고 그 아버님의 그 일생의 추억들을 다 그리면서, 그리고 자기 서산 오지리에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이 평생 지고 있는 양곡부대에다 그리는데, 이 아저씨의 모습이 진짜 뼈 빠지게 농사 지면서 살아갔던 우리 농부의 한 초상이죠. 이런, 황재영의 아버지 초상. 이거 보고 눈물 흘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림이 이만해요. 이 핏발선 그 눈동자, 어머니하고 둘을 그렸는데, 특히 어머니는 명작들이 많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그린 화가는 이 황재영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자연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그래가지고 용꿈을 꾸기도 하고 하는데, 새참을 입고 오는 여자를 이 여름 풍경에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야, 뭐 잘 그린다, 거기는 어떻다 하고 이렇게 코치를 한대요. 그랬는데 그 치마 좀 올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교도관이 여기다 선을 딱 긋고 여기까지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미니스커트도 아니고 시지부가 돼서 이렇게 한여를 살려내라. 그리고 이 거리에 걸개 그림에서부터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무기로 이 시위 현장에서 당연히 나오는 걸로 되고, 그리고 집회를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크게 걸개 그림으로써 열기를 펴주고, 그리고 91년 백골단에게 죽은 김기정 열사 성균관대 장례식 같은 데가 전혀 없이 이렇게 장엄한 모습으로 미술은 사회화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삶 속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익숙하시겠죠. 그리고 신학철이라는 이제 화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얼굴은 똑같은데 이때는 아주 싱싱하네, 그죠? 신학철 선생이 처음에 67년 대학을 막 졸업하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뭔가 정상적이진 않지만은 방황하는, 우울하기도 하고, 키리코 그림 같이 싸늘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몽환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홍대 출신들이
결성한 아방가르드 에이지 그룹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때 이 대학 시절의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성을 추구하는 거가 굉장히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럴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기름덩이를 엉겨 붙여가지고선 대상을 확 그 잡아내는 이런 거가 이제 이 이후의 신학철 그림에도 쭉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처음엔 민중성이나 역사성 이런 거 없이 자기가 본 사물에 대한 특징을 잡는 게 곱고 아름다운 건 전혀 관계없고 대상을 이런 식으로 잡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랬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숟가락이고 전구고 전부 실로 꾸기 시작을 해요. 이때 왜 이거를 꽈는가 하는 거는 아방가르드 그룹에 있을 적에 그때의 예술 정신이 그 아방가르드 전위적인 것을 정신하는 거가 오브제 아트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브제 아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뭐 직물주의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거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제까지의 미술은 어찌됐든지 이미지를 담았다. 사실적으로 그려든 어쨌든 이미지를 가지고서 미술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물 자체 그것이 갖고 있는 본성을 담겠다. 그게 오브제죠. 옵젝트죠. 옵젝트. 그래 놓으니까 신학설이 아까 차 타고 오면서 기차 타고 오면서 읽어봤더니 지금은 이제 살 수 없는 헌책에만 살 수 있는 건데 84년도에 신학설이 무명에서 이제 유명해질 때 내가 마당지에다 소개한 그 글이었는데 여기에 내가 그거를 다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신학설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해석이나 또는 사회적 현상으로 베일에 덮여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다 걷어버리고 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성을 한번 집착을 하겠다. 집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다 이 이미지 주는 거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었대요. 이 작업을 한 4년을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렇게 함으로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 물 자체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성공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작가가 개입하는 것을 빠져버리고 이게 묶는 재미에만 빠지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버리고 그리는데 원래 이것을 신학설은 오브제로 물질로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세계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신학철 선생이 이 작품을 김윤 선생한테 선물을 했어요. 김윤 선생 돌아가신 후에 사모님이 민예총 기금으로 쓰라고 내줘가지고 지금 여기에 전시회에 있어요. 작품들입니다. 야, 근데 이분의 상상력이 좀 변태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저 캡슐을 똥을 싸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또 칼로 지 대가리를 확 찔러가지고 가는데 이게 우리 참 혼잡하게 엉켜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이미지 던지는 거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신발이 입을 벌리고 쭈그러진 그 비닐병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실존적인 고뇌, 물질과 나 그리고 현대인의 갖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역사의식이 들어가면서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82년에
올해의 작가, 문제 작가를 선정하는데 김윤 선생이 중심이 돼서 해갖고 신학철이 선정되고 문제 작가전이 83년에 열립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아온 그 6.25 참상을 겪는 거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실래나? 이게 신금단 북한 육상 선수 1962년 동경올림픽에 신금단 선수가 전설적인 육상 선수예요. 그 신금단의 아버지가 딸 뛰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결국은 공식적으로 못 만나고 지나가는데 만나서 부둥켜 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지금 아픔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84년 KBS 이상가족 찾기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84년 이전에 분단의 상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는 저 신금단 선수와 아버지의 모습, 부셔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바람을 이룩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변적으로 풀어가는 것 말고 감성적으로 하면서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는 그러한 그 장면들이 신학철 선생의 작품 중에는 본인이 워낙에 과묵해가지고 뭔 글을 써놓지 않아서 글 써먹는 사람이 이게 PD들이 주장하는 거가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예요. 아이고 이름이 길어서 나는 그냥 신식국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신식국자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그 PD 계열의 투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쟁의 물자들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 비리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민중을 그 고통을 받고 하는 이런 그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그림 한 점 한 점이 논문이고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역사적 그 해석이고 그렇게 돼 있어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정합이 1983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저건 83년에 그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가 이 그림이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완성된 거는 87년 신선생님 요 윗부분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87년쯤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83년에 그릴 적에 여기에서 참 동족의 그 아픔을 하고 오토바이에 강간당하고 그리고 이산가족에 해서 여기에 그래도 가슴에는 쥐가 그 파먹고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렸어요. 여기 선 있는데 왜 여기까지 그렸냐 하면은 신학철 선생 난곡동에 살던 집 천장이 여기까지 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찝스러운 거죠. 시간이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는 거는 시작한 날도 쓰여 있고 어떤 건 발표한 날도 쓰여 있어가지고 요다음에 그 홍윤리 학예사 도르게 될 적에는 연도를 신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83에서 87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하나의 그 다큐로서의 자기 기능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6.25에서 명장면은 이 검문 받는 아주머니, 우리 엄마겠지. 이러면서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민중은. 그리고 그 중간에 그 6.25의 참사, 이렇게 그래도 일어나는, 넘어지면서도 짚고 일어나는 어머니. 이건 따로 독립해가지고 그림으로 또 그리죠. 그러니까 낱낱 작품으로 된 것의 이미지가 이 근대사 시리즈 속에 삽입돼가지고
들어오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거예요. 확한 서울길 못 달려간다 하는 이 인홍현상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시보다도 더 강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이 공순이가 되려고 가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환상이 신기루처럼 이렇게 떠 있는 걸로 아주 극명하게 그리는 거죠. 야, 이 경우에 예술적인 완성이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굳이 지금 생각하면 여기까지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84년 그때의 입장에서 그 치열한 속에서는 이거는 농촌을 왜곡하는 거가 된다고 해가지고서 여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 소를, 이 소가 어디서냐 그랬더니 처갓집 소라고 그렇게 처갓집에 가면은 외양간에서 배사김을 하고 꼬박꼬박 하는데 그 이미지를 항상 끌고 다니는데, 저 고갯마루에 또 누군가 떠나는데 또 까마귀가 있는 거를 그리기도 하고 노를 그리는데, 그 풍경화를 그리는 색감, 달밤 같은 거 그린 거 보면은 참 우리 농민미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농촌의 서정을 구경꾼이 아니고 농민들의 심성을 담아가지고 그리는 데는 아마 마지막 화가라고 부를 수뿐이 없어요. 그 시대의 이 중산층들의 위장된 행복을 그런 식인데, 난 이 그림만 보면은 이 아주머니가 꽃갱이로 저거 확 찍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평하면은 지금 왜 찍는다고 그래? 그냥 없는 건데 찍을 것 같아. 그 극명한 대립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저 뒤에 노을이 깔린 그 산 배경 얼마나 아련해요. 그러니까 신학철을 제도권 미술가, 미술평론가 이분들이 민중미술 쪽 평론을 하면서 신학철 하면은 디테일이 강한 화가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신학철 그림은 불성실한 데가 없어요. 민중미술에는 불성실한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민중미술을 망치는 길이기도 했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래요. 그 배경에서 그리는 것까지. 이게 유명한 그 모내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내가 낸 유홍전의 장군집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을 사서 보시면은 내용인즉슨 통일 전에 이 작품을 냈는데 이제까지는 농촌을 서정적으로 그리던 것을 스토리를 넣어가지고서 그리겠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 첫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이 천도복숭아를 쫙 해서 민화식으로 이렇게 장막을 쳐서 둘러놓고 이 통일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통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썰애질로 그 바다에다가 쳐버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할 적에 고봉으로 밥을 먹으면서 춤도 추고, 그리고 저 백두산 있는데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에 복숭아꽃 살구꽃 피는 걸로 하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바람개비 날리고 간다. 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저 뽕짝 같고 이발소 그림 같은 그런 그 일반적인 서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였어요. 이 그림이 전시될 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달력에도 심여도 아무 일 없었는데 어느 대학생 애들이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부채를 만들었는데 걔네들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불온하다 그런 거예요. 그 불온한 이유가,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가고 구속돼 가지고 재판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1심, 2심에서 결국은 무죄를 받았는데 10년 후에 대법원이 그 판결을 뒤바꿔서 그 선고유예로 실형을 해가지고 압수돼가지고 갔던 저 경찰의 압수품으로 이제 빼앗긴 그림인데, 그 사람들의 해석이 뭐냐면은 이게 남북한을 놓고 보면은
남쪽은 쇠 빠지게 노동하고 북한은 신나게 아주 풍요롭게 산다 이거야. 이게 더 한심한 거는 이쯤이 평양인데 평양의 초가집은 김일성 생가를 그린 거 아니냐. 세상에 난 검사들이 그렇게 요즘 하는 거 보면은 너 능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제 이해하겠지만은 그때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세상에 미술 비평에 인상 비평도 있고 재단 비평도 있다는 들었지만 공안 비평이라는 건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해서 나도 신선생이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딸이 넷인데 그 어떻게 뭘 안정적인 수입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형수를 그렇게 졸라가지고서는 결국은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좋아. 감옥으로 가버렸잖아. 그리고 그때 내가 민미역 대표였어요. 89년에. 그리고 그 죄도 있고 해서 우선 끌려갔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가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원로비 사건으로 유명해진 최명호 변호사하고 백교환 투쟁본부장을 했던 박용일 변호사하고 죽은 박원순 변호사하고 그렇게 3사람이 변호사로 선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변론 요지서가 상당한 명문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쓴 줄 아는데 최병호 변호사가 쓴 거야. 그분 부인이 화가예요. 그리고 최병호 변호사는 이 신학철 이 변호를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론을 다 해서 쓰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쓴 겁니다. 나중에 그 기록을 다 한번 찾아서 책으로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전시에 보신 분은 서울 백교환 마당집에서 열리고 있는 신학철전이 있어요. 백교환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학철의 작품이에요. 그거를 꼭 가서 보십시오. 이것만이 아니고 백교환 선생님과 신학철 선생님의 인간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거기에서는 또 다른 신학철 선생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거 30호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 제일 처음에 그린 작품은 나에게 선물로 줬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야 이렇게 한 짐 지고 가는데 발길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냐고. 그랬더니 이게 나는 들깨떼 뭐 이런 거를 진 줄 알았더니 참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덩치가 커도 무게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를 그리면서 싹 웃으면서 이거 유 선생 생각하고 그렸어. 그러면서 베스트셀러에서 한 점 짚고 가는 거래요. 거냐고 내가 신선생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꼬봉하게 이제 학교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 마치고 들어가면서 지금 아버지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하냐 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통일을 상징해서 해서 놓으면서 아버지가 뭔가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뭔가 그런 것을 아들에게 그냥 강요는 아니지만은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예요. 아, 참 이거 소장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해요. 또 그래요. 이거 또 팔릴 거야. 이거는 저렇게 그리는데 안 팔리겠어요. 이런 작품은 공공건물 로비에 하나 딱 걸어놓으면은 많은 그 국민들, 시민들이 와가지고서는 참 우리 따뜻한 농촌의 서정, 삶이 녹아있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골 살아본 분은 알겠지만은 소가 금방
싸질고 가면 윤이 난다고 이렇게 맞죠? 근데 그 옆에 오랑캐 꽃도 하나 있고 잔디도 풍성하게 해줘. 김대중 대통령이 91년에 대통령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서 그때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94년이구나. 94년에 민중미술 15년 전이라는 현발 80년 시작에서부터 15년 돼가지고 큰 전시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민중미술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그 전시, 기념적인 전시였습니다. 그 전시에 대통령 되지 못한 떨어진 김대중 대통령이 전시에 구경을 왔어요. 근데 그 구경을 와서 보니까 아까 양곡부대에다가 그린 이종구는 대통령 후보 벽보 찢어진 데 김대중 찢어진 데에 농부가 뒤에 등기부서는 서 있는 모습 이런 거 그린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그 장을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때 제가 안내했는데요. 총재께서는 이 작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미술의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장면으로 딱 해서 그때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분이 그림을 보는 안목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촌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많이 띄는 거는 질경이죠. 아무리 밟아도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루살이가 타타하고 나비도 있고 또 하나는 질경이 속에 개구리가 이렇게 고속에서 숨어 있잖아요. 품고 있잖아요. 질경이라는 주체로 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화를 얘기할 때 인문화, 풍경화, 정물화 할 때 정물화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동양화에서 화조화 하는 것들은 그들이 갖고 싶은 거, 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삼는 건데 신학철에게 있어서는 백합꽃보다도 질경이가 훨씬 더 삶의 건강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담고 싶고 잡초의 인생이죠. 몰라요. 무덤에 폈죠. 근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다시 할미꽃을 그렸는데 그걸 더 슬퍼. 할미꽃이 져요. 지금 이건 부여문화원에 있습니다. 신학철 선생한테 내가 처갓집 어차피 부여에다가 기증하는데 신학철의 작품은 그래도 세계를 다 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신 선생 처갓집 소 하나 좀 그려주시오. 그랬더니 일종의 그 전에 이제 이 소를 그린 작품이 있어요. 지금은 그때 흥선 스님이 가져갔는데 지금도 잘 갖고 있겠지. 마치 스님은 되삭임 하는 거가 참선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되삭임하는 거하고 같은 이미지로 신선생도 그런 취지로 그렸고 스님도 그런 취지로 해서 어떻게 해서 가져갔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 같은 놈도 빨리 팔아먹고 또 하나 그리면 되지. 거기다 또 열흘 동안 앉아가지고 저거를. 근데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신 선생도 이제 80이 되니까 이 잔소리, 군더더기가 다 없어져요. 그림 속에서. 아까 할미꽃 그림도 그렇고 여기도 고갯길 넘어가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들판에 탁 앉아서 되사기만 한 소. 그것만 가지고선도 나머지 사정들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못 터져요. 멋있죠? 이게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만 가지고서 봤을 적에 이거 하나만 갖고 있을 적에 이게 절대 평가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이 작품이 들어왔을 적에 여러분 그림 보는 눈이 지금 한 단계 확 올라가 버렸어요. 확실히 이게 무게가 있고 좋잖아요. 그래도 이게 좋은 사람 있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뭐. 처음에 그 6.25 주제로 해서 그릴 적에는 그 혈액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죠. 그게 아까 봤던 소가 앉아서 초가집 소 앉아서 여긴 터치로 바뀌어가지고서 그리고 황토끼를 주제로 하고 그리고 요즘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디테일한 묘사보다도 많이 풀어집니다. 그게 노년으로 가는 노대가의 생리가 그래요. 젊었을 때하고 중년하고 말년이 달라지는데 말년의 피치는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풀어집니다. 역사의 얘기니까 이것도 저 시골 옛날 보면은 아랫돌이 그냥 내놓고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게 오히려 이 장터의 그 분위기를 아주 싱싱하게 말해주죠. 제가 없으면 이 그림 뭐야? 애기 오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거. 뭘 기다리든 하여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심학철 선생이 그린 상상화인데 백규환 선생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서 그립니다. 얼마나 상당해요. 밝고 아마 저랬을 거예요 진짜. 지금 서울에 가면은 마당집에 그 전시에 있는데 그래 백규환 선생 그런 투사가 없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그 민족적인 거를 다 간직하고 있는 그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또 얼마나 또 준수하게 그 늠름하게 생기셨어요. 그 어린 시절을 그린 거예요. 하여튼 상상력이 형상적 상상력이 이렇게 뛰어나요.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옛날 얘기의 아름다웠던 장면들을 그렇게 많이 그리는 거예요. 옛날 얘기의 엄마가 들려주는 거. 기다림이라고 하는 계속 하여튼 신학철 선생으로서는 그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그 테마들이 이 투쟁의 대상으로서 농촌 뭐 이런 것들 다 지나가가지고 삶이 녹아있는 거, 그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가 이 말중에 오면 아주 편해져서 근대사 시리즈 그리던 그 사람의 작품일까 싶은 그런 세계로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직 봄이 안 왔네. 이거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온가 하는 이런 그 뽕잡기가 선연한 이런 그림들을 그냥 서슴없이 그리는 거예요. 촌스럽다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갑돌이 갑순이 해가면서 그려요. 그게 왜 촌스러운 거예요? 순진한 거지. 정직한 서정이지. 항해처럼 거꾸로 타고 뒤집어서 이렇게. 하여튼 나는 별 볼 일 없이 죽어도 이 그림이 있는 한 역사에 남을 거고. 신학철의 그 한국 근대사 시리즈에서 서정적인 그림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한 카트로 탁 그린 거는 이거예요. 조선일보사에서 붉은 뺑기가 팍 뿌려지자. 광화문에서. 여순항쟁 때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제일 끔찍한 표정입니다. 되는 이 그림이 저쪽에 보면 밑그림을 그려놓고 칼라로 이렇게 해가잖아요. 이게 이 50호짜리일 거예요. 이러한 그림을 갖다가 몇십 개를 연결을 해서 띄면은 독립된 그림이 되고 붙이면은 옴니버스가 되는 그걸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 미적분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냥 2차 방정식으로 안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농촌에서 공순이가 돼가지고 민주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가고 통일로 지향하는 그 역사의 대장정의 각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PPT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상어와, 그러니까 식인상어 같은 게 확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대중문화 속에서 있었던 모든 장면, 물질 문명, 제국주의의 침탈 이런 것들을 다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건 뭡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시작하는 거에서 끄트머리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100m 선수가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 스타트? 그래서 이제 얼굴을 띠내고 몸통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민중의 역사는 무의식의 역사 같아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자기 혼자 살아가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모여서 가는 게 의식적으로 못 가잖아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머리 없이 몸으로 가는 거죠.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그 힘, 그게 에너지가 엄청 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밑그림이 할 때 이제 다 하고 나서 올라가서 보니까 50년 상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는 그 민중의 에너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센 흥부독재의 에너지, 이제 재벌들의 에너지, 이게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갈 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냈는데 촛불 집회를 보니까 선한 에너지가 한테 뭉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리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계엄까지 그려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여기서 저기 우리 시골의 동네예요. 이제 조금 앞에 가서 그 물레방아의 사연까지도 그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그게 이제 아까 그 얘기.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게 이제 군부독재 에너지, 그다음에 민중의 에너지, 독점재벌 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그게 뭉치는 건데, 아주 이게 나쁜 놈이 좋은 놈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놈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현장 사진. 제 그림은 지금 역사화나 이런 것은 오브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 대상 그 자체, 물질 그 자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컵을 찍은 사진과 컵을 지금 내가 그림으로 사용할 때는 똑같아요. 사진과 신문하고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진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뭔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찬을 피워놓고 안 그린 거예요. 이 사람 서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정도로 사람이 서 있어 그 모양이 서 있을 거다. 그 정도만 하고 내가 그것을 그리면은 거짓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럴까봐 내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상태대로 사실 그 자체대로 그냥 놔두는 그 상태대로 그래야지 거짓말이 안 되는 거죠. 뒤집어놓으니까 그냥 우주가 진동하는 것 같잖아요. 참 이 에너지와 그 발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 존경스러울 뿐이죠. 우리는 따라서 절대 못해요. 롯데타워가 이렇게 똑같이 됐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이 속에 우리 서울탑 속에 서울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언제나 그 역사의 힘을 믿어요. 신학자들 민중을 믿고 그거가 그 죽순 올라오는 그런 모습에서 목이 잘리고 상처가 나도 죽지 않고 끝끝내 역사의 힘은 살아나고 있는 역사의 들력이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민중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죠. 이런 그림에서 일찍이 그린 거가 참 백산이 일어난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부안 백산 앉으면 백산 일었으면 죽산 하는 그 동학농민군 첫 번째 직결장 부안의 백산을 그 농민의 모습으로 해서 그린 그 에너지. 이게 지금 현재 스코어 신학철의 에너지인데 84년도에 대지라고 하는 이 작품을 박경리 여사가 김지아의 출소를 기다리면서 김지아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업고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김지아는 죽음의 구판 이전에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김영삼, 김대중보다도 김지아가 한국의 상황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노벨상 후보였고 감옥에 7년간 있었고 그 김지아의 석방을 기다리는 장모와 아들, 이 모습을 우리 역사의 기다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거를 그리면서 같은 대련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린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를 그림으로 그리라 했을 적에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 그림이 갖는 상징성은 진짜 타는 목마름으로 그 시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가슴에 확 와서 갑니다. 이 장면을 이제 그릴 수뿐이 없게 됐잖아요. 그래도 2030 여자애들이 키세스 눈발 속에서 해왔던 거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면서 신학철 선생님의 작업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를 기다리며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